3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강원도의 밤이었다. 산사태로 인해 거의 고립된 작은 시골 병원 태백의료원의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은 깨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고 바람은 건물이 통째로 울릴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이 혼돈 속에서 외과 레지던트 강서연은 얇은 수술복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병원의 유일한 외과 의사나 다름없었다. 실력은 서울의 굴지의 대학병원에서도 탐낼 정도였지만 윗선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한 대가로 이곳까지 밀려난 터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깐깐함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불편해했고 그녀 역시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 그날 밤 응급실 자동문이 거센 바람과 함께 열리며 2명의 남자가 피투성이의 환자를 들것에 싣고 뛰어들어왔다. 의사, 의사 어디 있어? 제발,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들은 환자의 일행이라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절박해 보였다. 환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나 지금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서연은 한눈에 환자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복부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 외상과 함께 호흡이 극도로 불안정했다. 수술실 준비에 지금 당장 혈액 오형 급하게 수혈해야 하니 혈액팩 전부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혼란스러운 응급실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서연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환자의 정장 안쪽에서 언뜻 보인 것은 일반인이 소지할 리 없는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였다. 그리고 그를 데려온 남자들의 손에는 총기 소지로 인해 생긴 듯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술 준비가 한창일 때 병원 로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장정 대여섯 명이 병원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들어섰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간호사를 쏘아보며 물었다. 방금 들어온 환자. 교통사고로 실려온 키 크고 검은 옷 입은 남자. 어디 있나? 간호사가 공포에 질려 수술실을 가리키려던 찰나 서연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응급 수술 중이라 외부인 출입은 금지됩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남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젊은 여의사. 그는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비켜. 우린 저 안의 남자를 확인해야겠다. 중요한 보안 문제다. 그가 서연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곳은 의료구역입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환자에게 손끝 하나 댔다간 경찰을 부를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당신들 업무 방해와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 병원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작은 시골 병원의 여의사가 감히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다니. 그는 손을 들어 서연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때 응급실 다른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산사태로 도로가 완전히 막혔답니다. 구급차도 못 들어온대요. 이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잠시 돌린 틈을 타 서연은 재빨리 수술실로 몸을 돌렸다. 문 잠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고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혔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없었다. 밖의 저자들은 분명 저 환자를 노리고 온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환자는 이미 쇼크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메스. 서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복부를 절개하자 엄청난 양의 출혈이 쏟아져 나왔다. 장기 파열이었다. 그녀는 이 병원의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인력 속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을 시작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렬해졌다. 열어, 당장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협박과 고함이 수술실의 기계음과 뒤섞였다. 서연은 오직 눈앞의 환자에게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떨림 없이 정확하게 손상된 혈관을 찾아 묶고 파열된 장기를 봉합했다. 심정지입니다. 간호사의 외침과 함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밖에 남자들이 문에 무언가를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환자의 가슴팍에 제세동기를 가져다 댔다. 차지. 강력한 전류가 환자의 몸을 통과하며 그를 공중으로 띄웠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다시.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들이 들어오면 환자도 그리고 이 수술을 집도한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환자의 생존이 곧 자신의 생존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 시도. 환자의 심장이 미약하게 남아 다시 뛰기 시작했다. 좋아, 계속해. 서연은 다시 메스를 잡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환자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저들을 따돌려야 했다. 이 수술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김 간호사, 이 환자 차트 지금 당장 다른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사망 판정 내릴 거야. 서연의 지시에 간호사가 경악했다. 네, 하지만 환자는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3층의 격리병동 사용 안 한 지 오래된 그 방 열쇠 가져와. 빨리. 서연은 수술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일부러 환자의 출혈 부위에서 나온 피를 다량으로 수술대 주위에 뿌렸다. 마치 과다 출혈로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환자의 손목에 있던 값비싼 시계를 풀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환자의 가슴에 남은 수술 자국을 바라보았다. 흉터는 남겠지만 목숨은 건졌. 수술실 문이 거의 부서지기 직전 서연은 환자를 이동식 침대에 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 병원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통해 환자를 3층에 버려진 격리병동으로 옮겼다. 그곳은 병원 증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년간 방치된 곳이었다. 여기서 잠시 버텨야 해요. 서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자에게 수액을 연결하며 속삭였다. 환자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환자의 얼굴을 덮고 있던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뚜렷한 이목구비,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강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죽었다고? 확실한 거야? 서연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그들의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다. 아마도 그녀가 조작한 차트와 수술실의 혈흔을 보고 속아 넘어간 듯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정체 모를 남자로부터 또 다른 정체 모를 남자를 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 규정은 물론 어쩌면 법까지 어겼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시계를 꺼내보았다.
폭풍 우치는 창밖에 희미한 번갯불에 시계 뒷면에 이니셜이 드러났다. H, J, H. 서연은 그 이니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자신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 했을까? 단지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을까? 환자는 꼬박 사흘을 더 그 격리 병동에 숨어 지냈다. 서연은 자신의 비번 시간까지 쪼개가며 그를 돌봤다. 폭풍우가 멈추고 도로가 복구될 무렵 남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지만 서연의 침착한 설명과 치료에 인해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검은 눈으로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감사를 넘어선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회진을 돌기 위해 병동을 찾았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가 있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마치 긴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지루하고 고된 레지던트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의 일은 그녀의 인생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했다. 단지 그녀의 손에 남은 격렬했던 수술의 감각과 H, J, H라는 이니셜, 그리고 그 남자의 강렬했던 눈빛만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을 뿐이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궤도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서연은 태백의료원을 떠나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 의료 복합체 은강대학 병원의 흉부외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실력 하나만으로 험난한 대학병원의 문턱을 넘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메스는 병원 내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념 역시 메스만큼이나 날카로웠다. 환자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상태의 위중함만이 수술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녀의 원칙은 병원의 수익과 평판을 우선시하는 경영진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특히 흉부외과 과장인 김 교수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견제했다. 그는 정계와 재계의 VIP 환자들을 관리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런 그에게 원칙을 내세우는 강서연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실력을 질투하면서도 그녀의 고지식함을 비웃었고 후배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이례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오후 3시 정각 병원 전체에 코드 그레이 경보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 규약상 최상위 VIP 환자의 내원을 알리는 비상신호였다. 권역 외상센터의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원 비상, 1층 로비 확보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스태프 전원 응급실로 집결. 병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찍고 나왔다. 서연은 방금 막 긴급 수술을 마치고 수술복을 벗으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피로가 밴 얼굴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망설임 없이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입구는 이미 병원 보안 요원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 그리고 어디서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는지 모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유신그룹 한지혁 총재, 이쪽으로 오시는 거 맞습니까? 주주총회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적으로 터졌다. 이 혼돈을 뚫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190cm에 가까운 장신, 흐트러짐 없는 맞춤 정장.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부축을 거부하며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응급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유신그룹 총재 한지혁이었다. 총재님, 괜찮으십니까? 이쪽으로. 과장 김 교수가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달려나와 그에게 아부하듯 허리를 굽혔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강 교수는 비켜 서 있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교수는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 자신이 직접 한지혁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한지혁은 김 교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이마의 상처보다 더 싸늘했다. 필요 없어. 그는 혼란스러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첨하는 의사들과 겁에 질린 간호사들을 지나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는 한 여자에게 닿았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김 교수의 노골적인 무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로서의 한지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동공 반응은 정상, 보행 자세는 안정적이나 오른쪽 어깨를 미세하게 감싸고 있다. 이마의 열상은 깊지 않지만 지혈이 필요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지혁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검고 깊은 눈이 서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시간은 3년이나 흘렀고 장소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저 눈빛, 폭풍우 치던 밤, 죽음의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두려움 없이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침착하고 강인한 눈빛이었다. 그의 뇌리에 3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와 함께 들리던 낮고 차분한 목소리. 정신 차려요. 아직 죽으면 안 돼. 고통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유일하게 또렷했던 그 눈빛. 그는 지난 3년간 그 눈빛의 주인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계를 샅샅이 뒤졌었다. 한 총재님, 이쪽 VIP 병실로 김 교수가 다시 아양을 떨며 길을 안내하려 할 때였다. 저 기자들 뭐야.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 하나가 경호 라인을 뚫고 들어와 한지혁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제압하려 했고 응급실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와 경호원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한지혁을 덮쳤다. 총재님, 비서실장이 비명을 질렀다. 한지혁은 몸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휘청였다. 그 순간 서연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환자용 카트를 밀어 기자를 막아내는 동시에 한지혁의 몸을 받쳤.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3년 전 그날 밤처럼 침착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 소동으로 인해 그의 고급 셔츠가 거칠게 당겨지며 단추가 몇 개 뜯겨나갔다. 그리고 서연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그의 잘 단련된 복부, 그 오른쪽 아래에 희미하게 남은 은백색의 수술 자국. 너무나도 정교하고 깔끔하게 봉합되어 아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흔적. 그것은 태백 의료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남긴 그녀 자신의 서명과도 같은 흉터였다. 서연의 호흡이 멎었다. HJH. 시계 뒷면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 한지혁. 설마 했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 유신의 총재였다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한지혁은 그런 그녀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고 3년간 묵혀둔 격렬한 감정의 분출이었다. 당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응급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김 교수와 비서실장, 경호원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었다. 한지혁은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태백 의료원, 그가 말을 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는 대신
주변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 의사를 원한다. 그는 김 교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 말고 거기 강서연 교수, 내 치료는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나머진 전부 나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었다. 김 교수의 얼굴이 당혹감과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다시 빨려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3년 전 자신이 구했던 그 남자는 이제 그녀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은강병원 최고층 VVIP 병동. 한 지역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응급실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김 교수는 핏기 가신 얼굴로 서 있었지만 감히 유신그룹 총재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강서연을 노려보았지만 그 시선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한지혁은 그 시선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김 교수님은 이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진료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은 강서연 교수를 통해 직접 전달받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은 사실상의 축객령이었다. 김 교수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가 병실을 나가자 그를 따르던 다른 스태프들과 병원 관계자들도 쭈뼛거리며 물러났다. 응급실의 모든 인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횡한 VIP 병실에는 오직 한지혁과 강서연 그리고 문 앞을 묵묵히 지키는 최 비서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3년 전 폭풍 우 치던 밤에 고립된 수술실과는 또 다른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날 밤은 자연의 분노가 울부짖었지만 지금 이 방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암투가 빚어낸 살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근처의 의료 카트에서 소독약과 거즈, 봉합 세트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마의 열상부터 처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힘주어 기구들을 트레이에 정렬했다. 한지혁은 순순히 진료용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값비싼 맞춤, 정장 원단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소독솜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3년 만에 재회. 하지만 지금 그들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이마 상처에만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3년. 한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서 있었다. 당신을 찾는데 꼬박 3년이 걸렸어.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총재님 같은 분이 시골 병원에 이름 없는 의사를 찾을 이유는 하나뿐이겠죠. 그날 밤의 일 때문입니까? 한지혁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일말의 감탄이 섞여 있었다. 이름 없는 의사라. 당신은 그때도 이름 같은 건 말해주지 않았지. 하지만 난 당신 눈을 기억해. 그 폭풍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보던 그 눈빛을.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책임감으로 빛나던 그 눈빛을.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이 흉터도. 그가 자신의 셔츠를 살짝 들어 올려 복부를 가리켰다.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선명한 정교한 수술 자국.
당신이 남긴 흔적이지. 이 흉터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서연은 이마에 상처 소독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처는 깊지 않으니 봉합하면 되겠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겠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한지혁은 그녀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할 일이라. 한지혁은 마취 주사의 따끔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태백 의료원에 들이닥쳤던 놈들 기억하나?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그들의 살기 등등했던 눈빛과 거친 고함 소리를 기억합니다. 환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어. 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보내진 청소부들이었지. 한지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당한 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유신그룹의 차기 총재 자리를 놓고 벌어진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내 피를 나눈 가족이 있었고.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재벌가의 암투. 그것은 그녀가 병원 복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거대했다. 그럼 저를 찾은 이유는 당신은 목격자야. 한지혁이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녀의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당신이 수술실에서 기지를 발휘해 사망 판정을 내리고 나를 숨기지 않았다면 난 정말로 죽었겠지. 그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지난 3년간 나를 살린 그 의사를 비밀리에 찾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지. 오늘 주주 총회의 소란도 그들이 꾸민 짓이야. 나를 시험하고 내 주변을 흔들기 위해서. 공기가 날카롭게 곤두섰다. 한지혁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찾을 거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찾았으니 그들도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달하겠지. 당신이 그날 밤의 유일한 증인이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위협,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야. 서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김 교수와의 갈등, 병원 내의 정치 싸움 따위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던 것이다. 3년 전에 선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인마금융거액의 돈이라도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로 도피라도 시켜주시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녀는 피해자가 되어 숨고 싶지 않았다. 한지혁은 그녀의 도발적인 말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돈으로 당신을 살 수 있었다면 3년 전에 이미 찾았을 거야. 난 당신의 실력과 그 배짱이 필요해. 그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 곁으로 와.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은 명령이자 제안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유신그룹 의료팀으로 들어와. 아니, 그런 시시한 자리가 아니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내 직속으로 내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치의 겸의료 보안 총괄이 되어줘. 그는 의료보안 총괄이라는 생소한 직함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적들의 위협을 간파할 수 있는 전사가 필요했다. 서연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의료보안 총괄이라뇨. 전외과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지 총재님 경호원이 아닙니다.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 더럽고 위험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거절? 한지혁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강서연 교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건 당신의 선택지가 아니야. 이미 당신은 이 판에 끌려 들어왔어. 3년 전에 나를 살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힘이 너무 강해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놈들은 자비가 없어. 당신이 은강병원 의사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너무 쉬운 타깃이야. 오늘 김 교수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봤어. 이 병원도 당신에게 안전지대는 아니지. 한지혁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김 교수. 그래, 이 병원도 결코 안전하거나 정의롭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서도 매일같이 싸우고 있었다. 실력 없는 동료들의 질투, 권력에 아부하는 상사들의 횡포. 단지 그 싸움의 규모가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한지혁의 말대로 그녀는 이미 노출되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다시 3년 전에 그 강인한 빛이 돌아왔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수술실이든 재벌가의 소굴이든 상관없었다. 전 총재님의 하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 의사로서의 제 판단을 따를 겁니다. 제 임무는 당신을 살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의료적인 판단에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3년 전 태백병원에 닥쳤던 그자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저까지 위협했으니까요.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생존과 짓밟였던 의사로서의 신념을 위한 싸움이었다. 한지혁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타협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 좋아, 조건 수락하지. 내일부로 은강병원에는 사표를 내도록 해. 내 비서실장이 모든 절차를 처리할 거야. 그는 말끔하게 봉합된 이마를 매만지며 일어섰다. 환영하지, 강서연 박사. 유신이라는 지옥에 온 걸. 그의 마지막 말은 섬뜩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메스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부패의 종양 또한 도려낼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전쟁터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강서연이 은강대학 병원에 사표를 던진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이틀 뒤였다.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사직서를 받아들었지만 그가 유신그룹 비서실의 공식적인 인력 요청 공문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는 감히 유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서연은 단 하루 만에 의사 가운을 벗고 새로운 전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병원 복도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서울 중심부 여의도를 내려다보는 유신그룹의 본사 유신타워는 그 자체로 강철과 유리의 성체였다. 태양을 반사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은 그 압도적인 위용으로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지혁이 다스리는 왕국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직함인 총재 직속 의료보안 총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였다. 그녀는 한지혁의 개인 비서팀 소속으로 분류되었지만 총재 집무실이 있는 7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그녀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진료실이 아니라 최첨단 의료 장비와 독성 물질 분석기까지 갖춘 작은 연구실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환경을 냉철하게 관찰했다. 한지혁의 세계는 극도의 통제와 보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음식과 음료는 제공되기 전 철저한 검사를 거쳤고
그의 동선은 분단위로 계획되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서연은 직감했다. 이런 철저한 물리적 방어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이미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가 유신타워에 입성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지혁은 그녀를 대동하고 공식적인 가족 만찬에 참석했다. 장소는 한지혁이 거주하는 한남동의 본가, 유신그룹 창업 주인공 한 회장의 저택이었다. 겉으로는 고풍스럽고 웅장했지만 서연은 그곳에서 병원보다 더한 소독약 냄새, 즉 권력 암투의 악취를 맡았다. 만찬의 주최자는 한 지역의 숙부이자 현 유신그룹 부회장인 한상훈이었다. 그는 3년 전 한 지역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으나 한 지역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면서 2인자의 자리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아, 조카, 드디어 왔군. 한상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혁을 맞이했다. 그는 50대 후반이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과 빈틈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재는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지혁의 뒤에 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쪽은 새로 들인 비서인가? 꽤 젊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그저 한지혁이 곁에 둔 또 하나의 젊고 예쁜 장식품 정도로 취급했다. 한지혁이 입을 열기 전 서연이 먼저 한 걸음 나섰다.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총재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한상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상대가 누구든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의사의 그것처럼 냉철했다. 한상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주치의, 자네도 참 유난스럽군. 지혁아, 고작 주주총회에서 이마 좀 깨졌다고 주치의까지 갈아치우다니. 은강병원의 김 교수가 서운해하겠어.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지혁에게 말했다. 숙부님이야말로 제 건강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지혁이 차갑게 응수했다. 강 교수는 제 판단하에 채용한 최고의 인재입니다. 숙부님께서는 유신의 경영에나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식탁을 감돌았다. 서연은 이 살얼음판 같은 대화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한지혁의 주치의로서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음식이나 화려한 식기 대신 한지혁의 상태와 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자, 이건 내가 특별히 총재를 위해 준비한 걸세. 한상훈이 하인에게 눈짓하자 최고급 보이차 한 잔이 한지혁 앞에 놓였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심신안정에 이만한 게 없지. 한지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숙부가 건네는 잔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가 잔을 막 입으로 가져가려던 순간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잠시만요, 총재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태연한 표정으로 한지혁의 찻잔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총재님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상충할 수 있어 차 종류는 당분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효차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니, 이복의 강 교수. 이건 그냥 차일 뿐이야. 무슨 약을 먹기에 이 정도도 못 마신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나왔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환자의 의료 기록은 기밀입니다. 부회장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불러 찻잔을 치우게 하고 대신 따뜻한 물을 요청했다. 한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조치를 따랐다. 한상우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날 밤
저택을 떠나 유신타워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지혁이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차 정말 약물과 상충하는 건가? 서연은 차창 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차의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차의 향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그녀는 만찬장에서 몰래 채취한 차십 샘플이 담긴 작은 바이아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70층의 연구실에서 그녀는 차십을 정밀 분석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익힌 끈질김으로 가장 미세한 성분까지 분해했다. 새벽녘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냈다.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아주 미량의 희귀식물성 알칼로이드였다.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장기간 복용 시 중추 신경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었다. 이건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독소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증상과 거의 흡사한 반응을 일으켰다. 미세한 손떨림, 만성두통, 판단력 저하. 만약 그녀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한지혁은 자신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너졌을 것이다. 3년 전의 총격과 차량 추돌. 그것은 적들의 조급함이 빚어낸 거친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지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숙부라는 인자한 가면을 쓰고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분석 결과를 들고 곧장 한지혁의 집무실로 향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총재님. 그녀는 잠도 자지 않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그리고 훨씬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지난 몇 주간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가 무심코 넘겼던 미세한 증상들. 총재님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독살 시도입니다. 한지혁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숙부가 이 정도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을 구한 이 여의사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까지 막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전쟁터의 유일한 아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서연이 내민 독극물 분석 보고서는 한지혁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무거운 침묵을 몰고 왔다. 한지혁은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서울 전경이 아닌 보고서에 적힌 서방사 지엘스미움라는 식물성 독소의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상훈, 그 이름이 한지혁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왔다. 자신의 피를 나눈 숙부,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조카라 부르던 그가 3년 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토록 교활한 방식을 택했다. 총격이나 차량 추돌 같은 거친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혁을 서서히 무너뜨려 판단력이 흐려진 병약한 총재로 만들려 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지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총재님과 저 둘뿐입니다. 최 비서에게도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밤을 새웠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답했다. 한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했어.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순간 한상우는 꼬리를 자르고 우리는 증거를 잃게 될 거야. 그는 서연의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가장 은밀한 칼날을 맨눈으로 찾아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지혁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인터컴에서 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총재님, 지금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언론사들이 전부 유신 바이오로직스의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신 바이오로직스는 그가 총재가 된 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신사업이었다. 데이터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인터컴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다. 한상훈 부회장 측에서 내부 고발 형식을 빌려 자료를 언론에 살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독살 시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한상훈이 혹은 발각된 것을 눈치채고 플랜 B를 가동한 것이었다. 그는 한지혁의 가장 큰 업적을 공격해 그를 경영일선에서 몰아낼 작정이었다. 당장 이사회 소집해, 그리고 법무팀, 홍보팀 전원 비상 대기시켜. 한지혁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비서의 다음 말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총재님, 이미 한 부회장 측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주주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분 싸움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한지혁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지분,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유산은 복잡한 신탁과 지분 구조로 얽혀 있었고, 한지혁은 명목상의 총재였으나 아직 모든 의결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는 못했다. 특히 유신 패밀리 신탁이라 불리는 핵심 의결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젠장. 한지혁은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한상훈은 바로 그 약점을 노리고 있었다. 독살로 그를 무력화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해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거대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녀는 의사였지만 지금 한지혁에게 필요한 것은 메스가 아니었다. 총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 독극물 분석 자료라도. 한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증상으로 보고 있었다. 자료는 아직이야.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단순한 음해라고 발뺌할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서연조차 순간 긴장했다. 강서연 씨, 당신을 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건 나야. 그가 낮게 말했다. 3년 전 당신이 나를 살린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내 운명에 엮여들었어. 그리고 한상훈도 그걸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들이 당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최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한상훈의 사람들이 당신이 근무했던 태백의료원과 은강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고 해. 그들은 당신이 내 유일한 약점이라는 걸 알아챘어.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나 주치의가 아니라 적들의 표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상훈은 그녀를 제거하거나 혹은 그녀를 이용해 한지혁을 협박할 수도 있었다. 당신을 보호해야겠어. 한지혁이 말했다. 이 유신 타워 안에서는 안전하겠지만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순간 당신은 위험에 노출돼.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서 당신을 잃을 여유가 없어.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서 말인데, 강서연 씨, 나에게는 지금 이 사진을 압도할 의결권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보호막이 필요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가 내놓은 대답은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그것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가장 중요한 수술의 집도 방식을 결정하는 외과 과장처럼 냉철하고 단호한 선언이었다.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혼하자고 했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한지혁은 자신의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혼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두꺼운 법률 문서였다. 이게 무슨, 이건 거래요. 강서연 씨,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지. 한지혁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선대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내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을 때, 즉 결혼을 했을 때, 유신 패밀리 신탁의 모든 의결권이 나에게 즉시 이양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분이면 한상훈을 찍어 누르고도 남아. 그의 설명은 거침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순간 당신은 유신그룹 총재의 법적 배우자가 돼 유신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지. 한상훈이라도 감히 총재 부인을 상대로 공작을 벌일 순 없어. 그건 명백한 선전포고니까. 당신은 유신이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과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환자를 살리고 3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런데 지금 그녀는 거대한 재벌가의 상속 전쟁에 말려들어 목숨을 건 계약 결혼을 제안받고 있었다. 왜 접니까? 그녀가 간신히 물었다. 총재님 정도의 위치라면 얼마든지 정략 결혼 상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다른 여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한지혁이 즉답했다. 다른 가문의 여자를 들이면 그 여자 또한 또 다른 한상훈이 될 수 있어. 나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당신은 그걸 증명해 보였어. 그의 눈은 서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은 돈이나 권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당신은 오직 당신의 신념과 사실만을 믿지. 그런 당신이라면 이 계약을 배신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표적이 되었다.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도 한상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한지혁이 이 싸움에서 진다면 한상훈은 자신을 살려둘 리가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결혼의 목적, 기간 한지혁의 경영권 완전 확보 시까지 상호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이혼 시 막대한 위자료 지급단, 서연이 원할 경우에 하남. 이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 폭풍우 속에서 이미 한 번 도박을 했었다. 정체 모를 남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었다. 좋습니다. 서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그 강인한 빛이 돌아왔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 이 계약은 철저히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상훈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계약은 즉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했다. 한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강서연답군. 좋아, 그렇게 하지. 그는 자신의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일 아침 언론에 우리의 약혼 기사가 나갈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서연도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다른 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서연. 그 이름이 한지혁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였다.
두 사람은 악수 대신 묵직한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냉정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전략적 부부였다. 한지혁과 강서연의 결혼식은 일주일 뒤 유신타워 펜트하우스의 스카이 가든에서 극비리에 거행되었다. 재벌가의 결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간소하고 신속했다. 하객은 양측의 법률 대리인과 최 비서, 그리고 한지혁의 숙부인 한상훈 부회장이 전부였다. 한상훈은 마치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듯 가장 값비싼 실크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그는 서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신용을 했다. 축하하네, 조카 며느리. 우리 지혁이를 잘 부탁하네. 워낙 몸이 약한 아이라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인자함 대신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손을 피했다. 걱정 감사합니다. 숙부님, 제 전문 분야이니 총재님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냉랭한 대꾸에 한상훈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이 젊은 여의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여전히 그녀를 권력 게임의 말폰 정도로 여겼다. 결혼식은 10분 만에 끝났다. 서약도 반지 교환도 없었다. 오직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는 혼인 신고서에 두 사람이 서명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언론에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으며 총재의 건강 문제로 간소하게 식을 올렸다는 로맨틱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날 밤부터 강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언론의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었다. 한지혁은 서쪽 윙을, 서연은 동쪽 윙을 사용했다. 그들은 각자의 침실을 썼고 아침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 자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묶고 있었다. 서연은 주치의로서 매일 한지혁의 건강을 체크했고 한지혁은 그녀에게 유신의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공유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만나 적 한상훈의 동태와 경영권 방어 전략을 논의했다. 이 차가운 공생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한지혁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서연의 강인함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서연은 총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한지혁의 고독과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 그가 짊어진 상처 입은 어깨를 보았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상훈은 조급해졌다. 결혼으로 인해 한지혁이 신탁의 모든 의결권을 확보하자 그가 계획했던 주주총회는 무의미해졌다. 그는 자신의 독살 시도가 발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결정타가 필요했다. 그의 눈은 다시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을 한지혁의 방패가 아닌 그가 가진 유일한 감정적 연결고리라고 판단했다. 저 여자를 무너뜨리면 한지혁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서연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지혁이 유신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유신의료재단의 출범식을 계획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단은 소외계층 아동들의 수술을 지원하는 강서연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한상훈은 이 공개적인 행사야말로 서연을 처리할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행사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한지혁은 단상에서 재단 출범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재단 이사 자격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한상우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계획은 간단했다. 연회장 뒤편의 기계실에서 작은 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킨다. 혼란이 발생하면 경호팀이 서연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비상구로 유인한 뒤 처리한다. 모든 것은 불의의 사고로 위장될 터였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한 지역의 연설이 이어지던 중 뒤편에서 작은 소란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이야, 가스 냄새가 나. 누군가 소리쳤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위험합니다. 한상훈 측의 경호원 2명이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한 지역이 단상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쳤다. 서연 씨. 안 돼. 하지만 서연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오히려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최 비서님, 지금입니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이 쾅하는 쇠소리와 함께 닫혔다. 한 지역의 직속 경호팀이 문을 장악했다. 혼란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움직임을 멈췄다. 한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은 그의 계획에 없는 시나리오였다. 지금 무슨 짓이야? 그가 한 지역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제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숙부님. 한 지역이 싸늘하게 대꾸하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걸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연회장에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켜졌다. 자선 재단의 홍보 영상 대신 그곳에는 강서연의 차분한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그녀는 작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것은 화재 경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스크린은 곧바로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서방사, 지엘스미움, 독소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다. 이것은 제가 최근 총재님의 혈액에서 검출한 희귀 독소입니다. 장기 복용 시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이죠. 한상훈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저게 무슨. 그리고 이 희귀한 독초를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수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서연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한상훈이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수입 기록이었다. 숙부님. 서연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숙부님은 총재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증거 없는 모함이야. 한상훈이 발악했다.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서연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것은 유신 바이오로직스의 내부 고발 관련 자료였다. 총재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터뜨린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데이터의 미세한 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타워의 서버 기록을 전부 뒤졌습니다. 이 데이터 조작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년 전 한 지역 총재님이 태백에서 사고를 당하시기 직전에 누군가 고의로 데이터를 오염시켰더군요. 스크린에는 한상훈의 개인 컴퓨터에서 유신 바이오 서버로 접속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숙부님은 3년 전부터 총재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사고로 죽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경영 능력 부족으로 끌어내릴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 두셨죠.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서연은 3년 전 태백 의료원 응급실에 CCTV 영상을 틀었다. 폭풍으로 화질은 엉망이었지만 수술실 문을 부수려던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던 한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잡혔다. 3년 전 저와 제 환자를 죽이려 했던 그 청소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스크린이 확대되었다. 그 남자는 지금 연회장 구석에서 서연을 잡아가려다 실패하고 굳어있는 한상훈의 경호팀장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의사의 반격, 덕터스 갬비티이었다. 서연은 한상훈의 공격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혁과 함께 이 모든 함정을 설계했다. 재단 출범식은 한상훈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한상훈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출입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연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상훈 씨, 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개자식들, 내 놈들이 감히 날. 한상훈은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그의 시대는 끝났다.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지혁은 자신을 구해낸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켜낸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생사를 함께한 동맹, 그 이상이 되어 있었다. 한상훈 부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호텔 연회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인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유신그룹의 추악한 내부 암투가 그것도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이었다. 연기가 자욱했던 연회장의 공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모든 시선은 단상 아래 굳건히 서 있는 한지혁과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한지혁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내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부축하듯 단상으로 다시 이끌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유감입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유신그룹은 지난 3년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묵은 내부의 종양을 마침내 도려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상훈이 사라진 문을 향했다. 권력의 눈이 멀어 혈육을 해치고 회사를 병들게 한 자는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신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새로운 총재의 확고부동한 즉위식이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곁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총재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서연의 손을 들어 올렸다. 3년 전 죽어가던 저를 살려낸 의사이자 오늘 또 한 번 저와 유신을 구한 전략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 강서연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론은 우리가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웠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특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공개적인 고백에 서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이것은 계약에 없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았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신그룹 전체와 세상에 알리는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총재가 발탁한 주치애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신의 안주인이자 총재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며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동등한 파트너임을 공표하는 순간이었다. 한상훈의 잔당은 물론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넘볼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연 회장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 술렁임은
곧 경탄과 존중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총재 부부가 함께 헤쳐나온 폭풍의 크기를 짐작하며 그들의 강인함에 압도당했다. 그날 이후 유신그룹은 거대한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한상훈의 체포와 함께 그의 측근들은 일제히 숙청되었다. 한지혁은 결혼과 동시에 확보한 신탁 의결권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독살 시도와 3년 전의 살인 미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한상훈은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신타워 70층의 펜트하우스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도 없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지혁과 강서연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어색함을 가져왔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다. 서연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한지혁의 서재를 찾았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총재님,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들이 결혼 직전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와 함께 서연이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약서 5조 2항. 한상훈 부회장의 위협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을 시 본 계약은 쌍방의 합의하에 즉시 종료될 수 있다. 그리고 제 조건이었습니다. 숙부님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한지혁의 시선이 서류 봉투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 만났던 날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했고 이제 이 비즈니스 거래를 끝내려 하고 있었다. 이걸 원합니까? 한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결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래였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한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강서연 씨, 그가 그녀의 양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이